코로나 사스가 2002년 12월 달부터 터지면서 2003년 3월까지 우리 시장의 주가가 거의 940에서 510까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페드가 2002년, 2003년 1월까지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 내리고 옵니다. 84%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 좋았거든요. 경기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나는데 얼마나 빠졌냐면 24%나 빠집니다. 기가 막히게 페드가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 한 달 반 전부터 주가가 확 빠져요. 저희 아버지가 스쿠버 다이빙을 좀 하셨거든요. 저도 해보면 물 2m 밑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부력 때문에. 웬만한 실력 아니면 3m에서 못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3m 위에 다이빙, 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면요, 푹 들어가요.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푹 잠기면 잠길수록 또 튀어오르죠. 그죠? 그런 게 주식시장에서도 작용을 다 합니다. 홈템플드 의원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자기는 전 세계 가장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싸게 거래되니까. 예. 그리고 그 싸게 거래되는 거는 왜 싸게 거래되냐면 뭔가 비관적이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살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인류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할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낙천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용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투자를 해서 뭐 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이 금리가 못 올라가요. 코로나 때 30년. 그리고 이번에 32년 빠지고 한 번 더 빠졌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좀 더 기다렸다가 살 걸. 조금 더 기다렸으면 무릎이 아니라 발목에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제 성격이거든요. 남들이 내 주식 좀 제발 가져가서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주식 팔고 나가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부부도 그래서 좀 주식 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다 이제 걱정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사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폭락오고 그런다는데 박정부 사는 거는 맞나요? 근데 사는 거는 내가 약간 용기 있게 나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파는 게 너무 어렵다고. 파는 게 환율이 1250원 넘었을 때 주식을 샀어요. 1100원 넘어가면서 1100원이 깨지죠. 밑으로 깨지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부분에서 주식 잘 못 팝니다. 왜 1100원이 깨지냐면 외국인들도 주식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율은 1100원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수출기업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얼마 갈 거다, 얼마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 다 필요 없습니다. 환율만 보면 돼요. 1100원 깨지고 나서부터 한 5개월 동안 자근자근 분할해서 팔면 돼요. 물량을 줄이면 돼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아까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언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언제는 또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여서 딜레버리지 면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거 그냥 정확하게 모르고 무작정 주식은 자본 조달 코스트 신용이자 7% 괜찮아 뭐 주식은 사면 무조건 먹는 거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틀릴 때
그동안에 자금 관리가 돼 있던 사람들이 워런 버핏이 현금이 100조 이상이었다 했잖아요. 1조부터 주식 늘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부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헐값에 저 위에서 비싸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모하게 샀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토해낼 때 스마트마니들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하루에 30%씩 변동성이 생기고 전혀 없던 이례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라는 것을 하나 여행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여행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짧게 일주일, 1개월 여행이 있겠지만 투자라는 내용이 한 10년, 20년 해야 되는 긴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 방향이나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잡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거기에 이제 합당하지 않는 대응을 하다 보면은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기준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미국 시장 봐오고 또 미국 주식 운용했지만 전에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 달라진 부분들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뭘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예측이나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거창하게 거시경제나 페드의 정책이나 매크로벤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심리나 수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심리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되게 두렵다, 되게 흥분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정량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좀 지켜본 지수인데요. 이게 CNN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공파 탐욕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울 텐데 저도 굉장히 두려워서 어떤 때는 밤에도 몇 번씩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지금 수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지수로 만들어서 CNN 비즈니스에서 매일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서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에 의하면은 가장 공포스러운 단계가 0이고요. 가장 탐욕스러운 단계, 단어가 좀 그런데 가장 주가에 대해서 많이 흥분을 할 때가 100인데요. 지금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계에 있어서도 좀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좀 사람들이 흥분했던 시기가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 시장이 연말에 고점으로 끝났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고점 이전에 77,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됐겠죠. 그래도 이제 100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이때가 가장 흥분된 상태, 가장 사람들이 탐욕스러웠던 상태가 되었고 주가도 거기에 걸맞게 거의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였는데 지금 보면은 13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포스러운 단계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5월 달에 보면은 5월 11일 정도에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단계에서 S&P 500이 베어마켓으로 가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때인데 그때는 베어마켓 이전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지수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면은 작년 말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해서 지수가 올랐던 때고 사람들이 흥분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다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충분히 두려워하고 주식을 내다파는 수요도 굉장히 많을 테고 또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신용매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출해되는 데서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분할 매수나 또는 버티거나
최소한 뭐 우량주를 갖다가 내다 파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그 우리나라 신용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신용장고를 그 각 증권사에 그 체크를 해보면은 계속 그 PB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용 매물 나올 거에, 반대 매매만 나올 거에 그 대응해서 고객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도 그 우리나라처럼 하루하루 신용 광고를 그 발표하지 않지만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한 22년 5월의 신용 광고인데, 미국 시가총액이 지금 41.2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경 정도 돼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참고로 한 2,000조 정도 되고, 그래서 미국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20배 정도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신용담보가 9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900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2020년 3월 당시 그 즈음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신용담보는 한 500조가 좀 넘었어요. 그런데 증시가 가장 하락했을 때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쯤에는 거의 1000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신용장고가 1000조에서 900, 1200, 1100조 뭐 이 정도에서 지금 900조 수준으로 내려오는 단계.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관찰해 보면은 장 마감 전에 1시간 남겨놓고 그 매물들이 막 속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지수 급락을 이끄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급한 매물들이 나오겠구나, 신용을 쓴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아까 41.2트릴리언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대비 신용장고의 규모로 보면 1.8%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대충 시가총액이 2,000조고 신용장고가 20조인데 우리는 한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신용장고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비율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 시장의 신용장고가 높은 편이라서 그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걸 좀 인정하시고 가면은 이거 기업이나 뭐 시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급락을 하지? 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 이런 기계적인 매매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그 박전무님이 금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금리의 레벨이 좀 변했다는 걸 좀 인정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까지 미국 10년간의 저금리 상황에서 지금은 아주 금리 레벨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채하고 무디스의 BAA 투기지급 채권을 가져온 거는, 국채는 그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BAA 등록하면은 아주 위험한 채권 대비는 좀 덜 위험한 채권, 그리고 투기지급 채권은 아주 위험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미국채 10년물을 지금 사게 되면은 작년 말에는 10년 동안 연평균 1.5%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3%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는 3%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대로 그 레벨 자체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투기등급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4%였는데 8%가 됐어요. 이 말은 이제 투기등급 채권이 부동안 나지 않으면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8%씩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레벨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전통자산 중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는 주식하고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좀 인정하시고 가면은 앞으로의 어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그 과거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얻었던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섹터하고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 최소한 시장에 있어서는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의 레벨이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가면은 더 주식의 매력도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 말씀하신 전무님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 편인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금리가 뭐 국제금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3% 수준인데 이게 4%, 5%까지 갈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금리를 보면은 자금 수요가 많으면은 그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자금 수요라고 하면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나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해서 투자나 소비를 하려고 할 때 금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정책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페드가 했던 것처럼 정책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금리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됐거나 그렇게 세게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금리를 이제 크게 두 가지, 경기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미국에서 그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를 굳이 얘기한다면 PM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MI라는 거는 구매 관리자, 기업에 이제 물건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면은, 좋을 것 같으면은 미리 물건을 많이 구매할 거고, 그러니까 나쁘면은 뭐 물건을 적게 구매할 텐데,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계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예요. 서비스업이 그 전체 그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제조업이 한 3분의 1이 돼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제조업을 무시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장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PMI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더 관계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이 그 제조업 PMI고 서비스업 PMI를 보면은 이미 이 지표들에서는 약간 미국 경기가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작년 중반 또는 작년 후반에부터 이미 보여줬어요. 물론 결과론이지만 지금에서 보면은 제조업 PMI는 21년 3월에 피크를 쳤었고요. 이게 50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증시에서는 그 기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21년 3월에 제조업 PMI는 이미 피크를 쳤고요. 서비스업 PMI는 그보다 좀 늦게 21년 11월에 고점을 치고 지금 55.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연준해서 해석하는 거는 경기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지금 슬로잉 다운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건전한 상태, 영어로는 healthy 또는 robus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직 경기가 많이 꺾이지 않고 약간 슬로잉 다운하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려도 되겠다. 그 대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약간의 투자 수요하고 소비 수요는 감소하겠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여기에서 조금 더 슬로잉 다운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에도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가 측면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헤드라인 물가가 굉장히 PC 물가라든지 PC 물가라든지 CPI 물가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가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매달 바이든이 사우디와의 공조를 통해서 유가 관련해서 또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 물가를 상방으로 상승시킬 요인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그 주식시장에 특별하게 더 요인을 줄 만한 시기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하고 주식이 서로 경쟁하는, 채권하고 주식이 경쟁하는 단계에서 채권 금리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없다면 그 주식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팩터로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기업이 이익이 나야 실질적으로 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할 수도 있고 투자도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자료에 대한 그 신뢰도가 곧 있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살펴보고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12개월 포워드 EPS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년간 그 기업들의 이익의 평가 지표거든요. 근데 이 파란 선을 보면은 계속 그 연초 이후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훼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빠지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 신뢰도에 대해서 만약 2분기 실적에서 이 부분들이 흠집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겠지만 만약 이 부분 그 실적 부분에서 훼손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해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연초 이후에 S&P 500은 23%가 빠졌고요. 기본적으로 20% 이상 하락을 하면은 베어마켓 랠리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뭐 S&P 500마저도 나스닥은 이미 오래전에 베어마켓에 진입했고요. S&P 500은 23% 빠져서 베어마켓에 역시 두 번째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그 S&P 500의 실적 추정치는 연초 이후에 오히려 7.5%가 상향이 됐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유통기업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실적이 깨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여기서 비용 문제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실적이 깨지는 기업과 인플레이션이나 비용에도 불구하고 비용 관리가 잘 되고 비용 상승분보다 매출이 더 많이 늘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렇게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에 굉장히 기업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 발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그 기업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는지 더 못 나오는지 더 잘 나오는 거나 더 못 나오는 게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럴 건지 그리고 기업이 주는 향후 실적을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그 가이던스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런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 이런 유통기업들의 실적 하향에도 불구하고 다른 에너지 기업이나 일부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실적이 훼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시장 참여자들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게 집계하는 실적인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향후 1년간 15%의 실적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이 15%라는 거는 S&P 500개 기업들의 실적을 가중 평균한 것인데 일부 실적이 깨지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다른 기업들로 인해서 S&P 500 전체의 실적은 1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나 저희 어떤 설명 이런 어떤 매체들 통해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잘 추적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적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떠냐, 싼지 비싼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싸면은 사실은 상승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PER,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사실은 여기 22배, 23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5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5라고 하는 수치는 어떤 기업이 100 정도를 1년에 버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은 1,500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없을 때 내가 그 기업에 1,500을 주고 투자했을 때 한 7년 정도면 다 회수를 할 수 있을 그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예전에 얼마 전까지 22배, 23배 하던 PER 기준, 이익 대비 시총이 지금 15배 수준까지 내려와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진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가격만 싸진 게 아니라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좋은 기회에 있다. 좋은 주식이라는 건 이제 실적 증가가 꾸준하고 싸진 주식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실적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트래킹해 가면서 발굴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부족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 전체를 ETF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와 물가를 감안해서 지금 금리 레벨이 좀 높아졌는데 금리 때문에 주식의 매력이 감소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향후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라고 볼 때는 저희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해서 주가와 이익의 수준 그리고 밸류에이션 비싼지 싼지를 볼 때 지금은 매력이 있다고 본다. 근데 매력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에 미국채 3년물이 미국채 10년물이 1%대, 2%대 이때 수준보다는 좀 매력도에서는 덜하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섹터와 또 종목을 잘 선별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의 이익 추정이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쉬지 않고 좀 달려온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잘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방금 소개받은 왕순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 쪽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 한 8년 정도 맡아서 하고 있고 중국 쪽 외에도 국내 주식도 담당해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저희 국내 시장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자리에 올라왔고 한번 보시면은 되게 연관성이 높구나. 그래서 지금이 바닥 국면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에 있는 차트가 상해 종합지수 차트이고 밑에 있는 게 신천 지수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최근에 저희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보면은 반등하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얼마나 나오고 있냐면은 15%. 근데 금요일 날에 어제 이제 저희 그 시장에서도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15%보다도 더 올라갔을 거예요.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왜 오를까? 되게 신기하죠.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왜 중국은 오를까? 그리고 밑에 이제 신천도 보시죠. 똑같이 신천 지수는 사실 중소형 주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게 20%.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요. 20% 정도 올라왔어요. 금요일 날에 좀 더 올라서 아마 한 22%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셀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국은 그런데 그럼 홍콩은 어떨까?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항생지수 그리고 밑에는 홍콩 H지수예요. 마찬가지로 항생지수도 바닥 대비해서 15%, 14% 그리고 홍콩 H도 20% 반등이 나왔어요. 되게 대비되죠? 저희 국내 시장이랑 그리고 미국 시장이랑.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전 페이지 보시면은 얘네들 고점이 나온 게 21년도 2월달. 저희 한국 시장이 고점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아까 전에 박세기 전무님 그 발표하신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6월달에 저희는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점이 언제 나오신지 혹시 아세요? 10만 전자 한다. 그게 1월달에 나왔어요. 1월달에. 근데 중국 시장은 2월달에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시장이 2월달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6월달에 반등 못했죠. 반등 못했어요. 그래서 2월달에 고점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2월달에 고점. 그리고 6월달에 한국 시장은 반등했는데 못했어요. 네.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시장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일부러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 시장은 6월달부터 고점을 형성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중국은 반등하는데 왜 이렇게 얘네들은 저희 시장은 못 올라올까? 근데 이 시차를 보면은 중국은 2월달부터니까 이 3, 4, 5, 6 4개월 뒤에 저희 한국 시장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4개월 시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미국 시장은 고점이 언제일까요? 작년 11월달. 자, 나스닥 고점은 작년 11월달에 나왔고 한국 증시가 조정 이후에 5개월 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리해서 보면은 중국 증시가 먼저 빠졌고 한국 시장이 4개월 뒤에 빠졌고 5개월 뒤에 미국 시장이 빠졌어요. 이런 연관성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운용을 하다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시장을 먼저 팔게 돼 있어요. 저희도 주식을 할 때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주식을 먼저 팔잖아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맨 마지막에 팔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팔았고 미국이 가장 많이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팔면서 빠지게 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신기한 게 중국이 먼저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반등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중국이 반등이 계속 나오면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검정 색깔 이 부분이 누적 외국인 순 매입액이에요. 보시면은 2020년도 1월달 들어서 중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팔다가 그러다 보니까 CSI 400이라고 해서 그 상해 종합 지수가 같이 영향을 받아서 빠졌죠. 근데 바닥 잡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살까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 매수하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보다도 훨씬 크게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안 좋다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락다운도 상해 봉쇄하고, 국경도 부분적으로 봉쇄하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시진핑 주석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올해 5.5% 경제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맞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4.8%까지 빠졌고, 각각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컨센서스는 더 빠져 있어요, 지금. 4%까지도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엄청 내고 있어요.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의 그 봉쇄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최근에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 보면은 너무 안 좋게 나와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 보시면은 코로나 봉쇄할 때 2020년도 저희 그때 수준까지 내려오고요. 지금 보시면 되게 재미죠. 이게 자유소비재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가전 판매하는 그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봉쇄하는 수준까지 지금 발표가 되는 데이터들이 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왜 계속 살까? 주식은 선행을 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서 들어가요. 더 안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서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계속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동차 이제 소매인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도 중국에서 많이 안 되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경제 지표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페이지예요. 사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뭐 거의 비밀병기 같은 그런 지표예요. 제가 중국 펀드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도 운용을 되게 평가도 좋게 많이 냈었는데, 이 지표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코스피 지수 되게 연관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미국으로 치면은 연준에서 발표하는 대차대조표 아시죠? 돈을 푸는 거, 돈을 푸는 지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중국 신용 자극 지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근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도 안 좋았고 2020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작년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냐? 결국에는 중국은 미리 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걷어들였던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저희 중국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같이 연관 있는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한 2, 3개월 전부터 이 신용 자극 지수가 바닥을 잡고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코스피 지수도 뭐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 가지고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저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송명섭 위원님이라고 있어요. 하이 투자증권. 그분이 이거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로 해서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똑같아요. 되게 똑같이 가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시장도 반등하고 삼성전자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